군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체군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요,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종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군집을 구성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엔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직선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요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는요, 나무 같은 경우에 녹색 식물은 생산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뭐 최종 소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그때 나머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그 다음에 나비, 거미, 참새, 독수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을요.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먹이 사슬이에요. 그런데요. 실제 생태계에서는 얘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송충이도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살고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 얽혀서 복잡한 형태를 이뤄서 여기 뭔가 그물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환경 변화에 더 잘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 먹이 사슬에서 참새가 사라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새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 나무, 나비, 거미까지는 오는데 참새가 사라지니까 독수리가 먹을 게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독수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얘가 복잡한 먹이 그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참새가 사라집니다. 자, 만약에 참새가 사라지게 되면요. 이 독수리는 참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족제비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람쥐나 토끼 이런 것들도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말인데요. 생태적 지위는 두 가지를 합친 말입니다. 먹이 지위라고 하는 말과 공간 지위를 합쳐서 생태적 지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먹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먹이 사슬이나 먹이 그물에서 각 개체군이 차지하는 위치인데요. 뭐 다람쥐가 요 나무를 먹는 거, 그리고 나비도 나무를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먹이지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먹는 거는 조금 다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공간 지위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지위는요, 개체군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같은 지역에 살고 비슷한 먹이를 먹은 생물일수록 생태적 지위는 비슷하게 됩니다. 겹치는 거예요. 내가 섭취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겹쳐요. 그렇게 되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서로 심해집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 뒤에 이제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서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생태적 지위가 겹치면 겹칠수록 경쟁이 심해진다까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군집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의 구조라고 해서요. 삼림의 층상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자, 군집이 수직으로 층이 뚜렷하게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래쪽일수록 다른 나무에 의해서 가려져서 빛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빛의 세기가 약한 여기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다른 나무에 의해서 막 가려졌어요. 그렇죠? 위쪽에서 빛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위에 이제 높이가 높은 나무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 아래쪽에는 거의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약해요. 자, 그럼 그렇게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어떤 생물들이 살게 될까? 네, 4번에 보시면 뭐 균류, 세균류, 지렁이 이런 것들도 살게 되고요. 그 다음 높은 곳에는 이제 선태류라고 해서 생산자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균류, 분해자, 그리고 일부 곤충류, 소비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거 하나씩 다 살펴보세요.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교목층부터 시작해서 초본층까지는요. 나무예요. 나무. 여기
고층 은 나무고요. 초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부터 풀까지는 주로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됩니다. 네, 위로 가면 갈수록 더 큰 나무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나무가 교목, 그리고 그 밑에가 아교목, 아자가 이제 밑에라는 뜻이에요. 아교목. 그 다음 큰 게 관목. 그리고 이제 제일 작은 거죠. 사실은 제일 작은 나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는 초본이라고 해서 풀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림의 충상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군집의 종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점종입니다. 우점종은 군집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개체군을 의미를 해요. 개체수도 많고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애들을 우점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희소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얘는요, 우점종보다는 개체수가 극히 적어요. 그냥 조금 적은 게 아니라 정말 적어요. 그래서 군집의 특성에는 영향을 거의 끼치지는 않고요. 굉장히 적은 애들을 희소하다라고 해서 희소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표종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군집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개체군인데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환경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물이 보이면 요런 군집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다라고 해서 지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점종과 희소종을 찾아보는 문제예요. 자, 어떤 저수지의 같은 지점에서 계절별로 물을 떠서 동물성 플랑크톤을 채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A부터 시작해서 F라고 하는 종을 딱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봄, 여름, 가을에 우점종과 희소종을 쓰라고 돼 있어요. 희소종은 찾기가 쉽겠죠, 그쵸? 자, 희소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히 적은 개체군을 의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봄만 봤을 때 누가 제일 적어요? 확실히 적은 거. 네, F죠. 그쵸? F는 어떤 계절에도 다 적습니다. 그쵸? 그래서 F가 다 희소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절별로 우점종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쵸?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봄에서는 B죠. 그쵸? B. 그래서 우점종은 B. 그 다음에 여름에는 누굽니까? A가 제일 많네요. A. 그 다음 가을에는 누구예요? C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우점종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